수학과 김남홍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로학원 수학과 김남홍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수학과에서는 4가지 목차를 가지고 이제 수학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과정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뀌어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봤던 그 수학의 변별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시하고 수시로 갈라지는 부분에서 수시에서 이제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리논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윈터 때 예비 고2 3학년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고2하고 고1이죠. 보면은 전부 다 같은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수원, 숙투, 확률 통계,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벡터가 있는데, 기하 벡터 같은 경우에는 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과목에서 이제 수능 과목에서 빠졌고, 그 다음에 고1에서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의 가형, 나형을 봤을 때 이 미적분과 수투라는 부분이 동일한 미적분 과목인데, 얘가 기본, 얘가 심화라고 이제 구별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선택 과목에 있어서 강제 지정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유인물로 받아보셨을 텐데, 서울의 10개 교에서 이제 이와 같은 학교에서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택해서 자연계열에서는 시험을 보게끔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과기대가 서울과기대예요. 서울과기대에서는 인문계열에서 확률과 통계를 지정해서 시험을 보게끔 강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나 기하, 확률 통계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확률 통계가 그 상대적으로 좀 쉽기 때문에 확률 통계를 많이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강제 지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선택 과목이라다 보니까 이제 문과에서도 기하를 혹시 선택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 학교에서는 아니고 과별로 기하라든지 미적분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간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 과목이 이제 뭐 수학 과목은 항상 교과 과정이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일정한 내용으로서 이제 뭐 자리만 바뀔 뿐이지 거의 제자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 선택에서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진로 선택에 기하가 들어가 있죠. 근데 나머지 실용 수학,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학을 갈 때 수학을 항상 지정을 해서 시험 보는 건 아니고 수학 없이 이제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로 선택에서 이 기하는 이제 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서 시험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택 과목으로 학교에서 그냥 수업만 받고 절대평가에 그냥 절대평가 등급만 받는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가지고 이제 학교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형 1과 유형 2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아래 보시면은 유형 2에서는 2개 이상을 충족해야지 이 점을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뭐 상위권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은 유형 2를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유형 1하고 유형 2가 동일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탐하고 과탐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가게 될 것 같고요. 뭐 과탐이나 사탐에서는 과목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2개 이상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학에서 굳이 설명해야 되는 부분을 따져본다면
일반 선택 과목하고 4과목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3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과목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기하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미적분을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학에서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이 조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고, 작년에 이제 수능 수학에서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준킬러 문제라고 하는 부분의 문항수를 구별을 해봤어요. 킬러 문제가 3문제 정도 되죠. 준킬러 문제가 2문제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한 5문제 정도 차지하고,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점수대가 달라질 텐데, 이 부분은 뭐 당연한 얘기죠. 킬러 문항이 조금 뭐 난이도가 내려가면 뭐 상위권이 최상위권 올라갈 여지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중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3, 4등급의 공부량을 늘려야 된다는 사실은 당연한 건데,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30번, 29번, 21번, 27번, 28번 얘네들 킬러 문제 플러스 중킬러 문제죠. 2018년 수능하고 이게 재작년 수능하고 작년 수능을 비교하면 정답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각 과목별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난이도가 살짝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등급 컷이 달라지거나 변동이 있어야 될 텐데, 최근 3개년 뭐 수능의 원점수를 비교를 해보면 1등급 그대로 92점대로 유지하고요. 2등급도 88점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등급은 약간 움직이지만 그렇게 크게 움직였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 두 개의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시험 난이도는 낮아진 것 같은데 등급대는 유지됐다.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준킬러 문제에 해당되는 그 문제의 난이도가 예년보다는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골고루 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항상 중요한 건 강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자료를 분석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되고요. 이제 작년 수능이 이렇게 됐다면 뭐 대학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수시에서 수리논술이라는 전형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수리논술을 어떤 학생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가? 뭐 내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노선을 정할 때, 뭐 정시냐, 수시냐를 정할 때 내신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특정한 과목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수리논술은 수학만 보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과학을 섞어서 보는 학교도 있고, 과학만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뭐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논술을 반영한 비율을 저희가 적어놨고요. 그래서 그 수리논술을 보는 데 있어서는 뭐 수학 플러스 과탐, 과학 통합으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는 이런 과정 중에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이든지 과학이든지 한 과목에서 자기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수리논술이 좀 굉장히 크게 떴던 부분은 한양대에서 수능 최저를 없애고 나서부터 이제 다른 학교들도 따라가면서 수능 체제가 없게끔 해야지 라고 해서 따라간 학교들이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연세대와 건국대는 논술 100% 전형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수능 점수가 좀 안 나오니까 수리논술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대부분 뭐 수능 체제가 없다, 논술 100%로 간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논술 뭐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부분도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수리논술에 관한 얘기도 했고, 그 전에 작년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또 여기 이제 고3부터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겨울방학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고3이 될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도로 시험을 볼 건지 노선을 정해야 될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선생님이나 전문가하고 꼭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겨울방학 때는 전과목 진도를 한번 끝내야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중요하니까 써놨고요. 그리고 나서 수리논술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말하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3, 4, 5, 6월 달에 수리논술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보통은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3월 달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하긴 하겠지만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또 갈아타는 아이들도 생겨요. 근데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끝나고 나서 수리논술 시험이 임박한 상태에서 수리논술을 보려고 대비를 한다면 시간이 좀 짧을 뿐더러 수리논술 자체가 최근에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를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를 해서 출발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고3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1에서 고2로 올라가는 예비 고2 학생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서 고2 학생들은 지금 뭘 배우냐면 미적분을 배우지 않아요. 기하 벡터나 아니면 확률 통계를 학교에서 선택해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적분을 고3 때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고1 학생이 고2로 올라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 과목 중에 미적분과 확률 통계와 기하 벡터가 있는데 그 미적분에 관한 심화 미적에 관한 내용을 고3 때 배워버린다면 저희가 이제 지금 1학년이 향후 예비 고3이 되어졌을 때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논술 시험을 대비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윈터 기간 동안에 예비 고2 학생들이 배워야 될 주요 과목을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1년 동안 커리큘럼 내에서 기하 벡터라든지 미적분을 포함한 내용으로서 1년 동안 최소한 3번 정도 반복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짜서 지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1 학생들이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했을 때 주요 과목을 꼭 한번 끝내고 나서 그 이후에 1년 동안 전 과목을 한 3번 정도 끝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주지해야 되고요. 또 이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이 있어요. 3, 4등급 정도 나왔을 때 지레 포기하고 그냥 정시로 가야겠다. 이거 다 필요 없다. 라고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게 2대 4대 4가 학년별 성적 반영 비율이잖아요. 이게 학교마다 같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20%, 40%, 40%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성적이 올라가면은 평점이 훨씬 낮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성적이 좀 저조하더라도 충분히 점수를 올려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면은 비전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예비 고2하고 예비 고3에서 1월 달에는 기본 개념으로 4주 동안 공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심화 과정으로 좀 더 탄탄하게 밟아가는 과정으로 준비를 했고요. 전체 연간 커리큘럼으로 따져봤을 때 쭉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수투, 확률 통계, 미적분까지 포함해서 1년 커리 내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고3에서 가르치는 그런 순서대로 내용을 살펴봤고요. 항상 말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학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대비를 할 때는 강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어렵게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 난이도가 조금 쉽게 나온다면 그나마 조금 편한 상태로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수학 시험이 쉽게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쉽게 공부를 한다면 수능장에서 멘탈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렵게, 항상 힘들게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